네,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네, 그리고 은행들이 앞으로 그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채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계속 사셔야 된다. 네. 네, 그런데 회사채는 좀 위험하고요. 그냥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10년, 뭐 20년 만기 국채, 뭐 채권 사시는 게 저는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네.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채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젊은 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명목 GDP 네,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거든요. 네. 이런 식의 주식 비중 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는 좀 낮다. 뭐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이제 2024년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 경제를 비추어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경제도 올해 경제보다 조금 나아져야지만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견해신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2024년 경제 전망을 앞두고 2021년에 주가지수가 3,000을 찍을 때 2150, 22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주시고 한국에서 닥터 둠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십니다. 모셨습니다. 서양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3,000을 돌파한다 막 이렇게 말씀할 때 교수님께서는 2200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그만큼 경제를 보시는 눈이 남다르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년도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 경제는 미리서 나빠졌기 때문에 네.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성장률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도 전망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 엄연히 방금 말씀드린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예, 봐야 기저의 되겠네요. 효과고 그리고 예. 뭐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이거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도 수출 쪽에서 지금 올해 10월부터 좀 증가세가 나왔는데 수출이 경제 성장에 조금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미국 대선도 있고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거로 회귀해서 그때 2021년도 3,000을 막 돌파하려고 할 때 교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보시고 2200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지요? 예, 제가 뭐 저는 거시 경제를 보기 때문에 네.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 일평균 수출 이런 것 가지고 주가 가대평가됐냐, 가속평가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 뭐 6월 무렵에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때가 3,300이 넘었었는데 뭐 4,000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40% 가대평가된 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지표 보고 한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21년이면 팬데믹 기간 동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주가가 3,000으로 간다는 건 좀 이상하긴 이상했네요. 예, 좀 가대평가됐었죠. 가대평가됐죠. 예. 자,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제 4분기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소비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미국 경제 4분기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 4분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 경제는 뭐 3분기까지 너무 좋았죠. 3분기 연율로 5.1%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4분기는 1% 안팎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았던 거는 사실 소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었죠. 미국 GDP의 작년 기준으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9%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서 소위 추세를 구하고요. 이 추세에서 2로 얼마나 벗어났느냐 또 그걸 측정하는 건데요. 0에서 2로 벗어나면 추세가 뭐 추세에서 실제 지표가 더 좋다. 밑으로 가면은 나쁘다 그러는데요. 이미 소비는 제가 보니까 많이 꺾이고 있어요. 소비가 한때 추세에서 2% 벗어났다가 오늘 그 3분기까지 통계입니다만은 거의 제 추세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4분기 뭐 내년 상반기에 소비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보다 더 올랐죠. 실질연금 하락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 늘어나고 아마 그 소비가 줄어들면서 올 4분기에는 1% 안팎,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앞으로 그 문제만 남아있지 네. 내년에 경제 성장 둔화는 거의 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나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네. 하나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금 소비 말씀을 주셨으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금리를 1년 연속 계속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결국 자기가 갚아야 될 가처분 소득이 돈이 많아지니까 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이게 예. 이제 확연하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미국의 실질 명목 가처분 소득은 올랐는데요. 네.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되고 그렇죠. 있어요. 특히 그 미국의 중간 가구 실질 소득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감소했더라고요. 아, 예. 지난 3년 동안 중간고의 실질 소득이 한 4.7% 감소했어요. 네. 뭐 그 사이에 미국 실질 GDP는 한 5%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실질 GDP는 5% 늘었는데 왜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줄어드느냐? 소득 차별합니다. 그래서 상위 10%는 뭐 소득이 많이 늘었고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소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중간가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 상무부에서 그 매월 그 소득을 발표할 때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게 최근에 그 5만 달러 안팎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볼 때 미국 소비가 계속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중요한 실질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 가처분 소득의 변화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수님께서 공갈포는 끝났다.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예.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됐다. 이제 문제는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네. 뭐 시장 컨센서스는 뭐 내년 4월까지 유지하다고 5월 이후로 인하할 것이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그림은 소위 그 테일러 준칙에 의해 가지고요. 네. 예, 적정금리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적정금리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올 4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한 4.6% 정도, 현재 5.5%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빠르면은 내년 1분기 말이나 예. 늦어도 2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예. 예, 그 금리 이제 인상보다는 인상 사이클은 거의 끝났고 인하할 시점이 언제인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물론 미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물가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까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네.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내년 2분기 무렵에 미국이 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에 한 1%포인트 정도는 뭐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포인트 그러면 4번을 하든지 아니면 급하게 한다 그러면 한 2번, 3번 예, 정도 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 물가를 지금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이 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연준의 그 통화 정책도 보니까 뭐 샤워실의 바보일 만큼 예, 정말 그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많이 풀었다가 네. 최근에 예, 돈을 많이 그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통화 측면에서 보면 물가 별로 오를 요인이 없는데 네. 예,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불안한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그림에는 그 WTI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뭐 그려놨는데요. 예, WTI가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중공 사태가 사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거는 뭐 전망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악화돼가지고 유가가 오른다면은 제 네. 전망과 달리 물가가 좀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앞서 제가
내년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은 이런 거 전망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중동 사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의 압력, 하락 압력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력이 가처분,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압력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방송에 나와 주셔가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 말씀을 한번 주셨거든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단기 국채금리도 역시 뭐 그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특히 10년하고 3개월, 10년하고 2년차 역전됐을 때 뭐 경기 침체가 애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10년 국제 수익률은 5%까지 갔다가 지금 뭐 4.3%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뭐 단기 금리는 3개월짜리 5%, 그다음에 2년짜리 4.8%는 높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저는 단기 금리가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뭐 미국채 뭐 3개월짜리, 2년짜리 지금 뭐 투자할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러시고 저 또한 그랬었고 또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 중에서 뭐 적지 않은 수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금이라든지 이런 현물 보유를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럼 금값이 최근에 온수당 2,000달러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나 저는 뭐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앞으로 뭐 2, 3년 이 정도 내다보면 금은 꾸준히 조금 우리가 투자 자산 한 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금값인데 장기적으로 달러 지수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습니다만 달러 지수는 하락했고 금값은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달러 지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값을 결정한 요인 보니까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금값이 올랐고요. 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달러 지수도 하락,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률 낮아진 것 이런 걸 고려하면 10년 국채 수익률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값이 물론 그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상승이다. 그래서 금 투자 뭐 계속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달러의 환율 가치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달러 지수 보면은 두 차례 걸쳐 크게 하락했죠. 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에 51% 달러 지수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90년대 IT 거품 붕괴되면서 40% 하락했거든요. 저는 그 3차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 IMF 전망이 뭐 꼭 맞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IMF가 계속 그 2028년까지 전망했는데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국채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어요. 한때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올 9월 보니까 이제 8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본의 미 국채 보유량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 금리가 낮은데 미 국채를 줄일까? 그걸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본 보험회사들의 세계가 큰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 국채를 살 때 한해지를 해야 되는데요. 한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자기네 국채 수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는 겁니다. 뭐하러 미국 가서 한해지 하면서 위험을 부담하느냐. 자기네 국채 산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본의 미 국채 보유량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일본이 한 1조 3천억, 중국이 빠진 부분을 일본이 메우는 예. 형태로 봤는데 지금 일본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엔화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으니까 이 엔화에 대한 해칭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채권을 매입해봤자 이자율 제하고 나면 얼마 정도 환차손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 국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안 사면 미국은 지금 뭐 교수님도 정확히 아시겠지만 통화 정책은 쪼우지만 재정 정책으로는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 그럼 국채를 사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정부로서는 그동안에 해온 재정 정책, IRA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예. 쉽게 할 수는 없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국채 팔고 있는 데다가 네. 연준도 양적 긴축하면서 미국 국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도 줄이고 연준도 줄이는데 누가 사준가 이걸 봤을 때 예, 미국 금융회사들이 계속 사주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금융회사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사줄 것인가 예, 그거는 그렇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거 수급상을 보면은 미 정부는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그렇죠. 부족하니까 네. 금리가 미국 금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미 연준의 그 국채 부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 미국의 그 재정 적자 지금도 GDP 대비 120%가 넘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네, 상당히 좀 미국 경제가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서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대선 공약 중에서 바이든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정 부채, 재정 적자 문제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 연착륙 시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되면 결국 바이든이 가져갔던 재정 팽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일 건데 예. 일단 드러난 걸로는 IRA 법안 나는 폐지시켜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막 풀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통화 긴축이 더 가파르지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교수님께서 금리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 예. 거야. 그럼 이 정책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트럼프에 대한 환호성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뭐 그럴 수가 있죠. 뭐 트럼프가 되면은 사실 그 많은 거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과거 통계를 쭉 보니까 뭐 저 대선 3개월 전에 S&P 500이 떨어지면은 네. 꼭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주가 지수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주가 지수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부동산하고 증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방금 주가 지수 말씀하시니까 골드만삭스는 늘 긍정적으로 보니까 예. 야 이거 엄청 오를 거야. 앞으로 뭐 저 3만 3천 뭐 3만 8천까지 갈 수도 있어. 예. 막 이러고 있는데 JP 모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예. 이 친구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걸 아마 또 이럴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증시. 저는 미국 주가가 좀 지금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제가 좀 미국 주가를 평가할 때 물론 저 나름대로 방식입니다만은 네. 미국이 그 3대 실물 기초하면은 예, 그거 산업 생산 그다음에 소매 판매 고용이 있거든요. 네. 여기다 유동성 강의 통화 M2를 포함해 가지고 예. 예, 저는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고 가소평가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 그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예, S&P 500 기준은 한 10% 정도 지금 가대평가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대통령 선거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가가 10% 과대평가돼 있고 지금 상해 주식이라든지 중국 주식이 별로 홍콩도 그렇고 예. 썩 그렇게 밝은 전망이 아닌 듯해 보여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미국 주가가 안 좋으면 방향은 같거든요. 네. 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우리 주가는 제가 그 명목 GDP나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하면은 미국과 달리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야. 그래서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다. 네. 미국 주가가 계속 떨어진 것만 아니라 또 떨어지다가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가도 반등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내년에 큰 문제는 과연 우리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이냐. 올해 계속 박스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좀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이 올해보다는 평균은 좀 높을 것 같아요. 한 네. 2,550 안팎이고 거기서 상하 그게 그 150포인트 안팎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보면은 뭐 2분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2분기. 이유가 있습니까? 2분기. 아마 저 미국 쪽에서 하나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아까 2분기에 가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실물 경제는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폭보다 기업이익 증가율 혹은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과 실물 경제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떨어지지만은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서 한 실물 충격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 충격이 내년 2분기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로 한번 전망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다 2분기에는 나빠요. 그러면 왜 나쁠 것인가? 이 이유를 거기서 제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의 1분기 실적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 금 가격, 증시 이 모든 것에 변수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7번째 연속해서 올해도 금리를 인상을 안 했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미국과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2분기 정도에 하향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하락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미국 거를 보고 우리가 하락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고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실제 GDP가 지금도 잔존 GDP 밑에 있고요. 내년에 우리 경제가 한국은 2.1% 성장한다고 그러는데도 2.1% 성장하더라도 지금 실제 GDP가 올해 지금 잔존 GDP 훨씬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 성장하더라도 아웃갭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네요. GDP 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저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저는 2% 중반까지는 떨어질 거라, 2% 중반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에서 아까 저 미국과 테일러 준 제가 아주 적정금리 추정해 봤습니다만 뭐 내년 1분기에는 한 3.3% 나오고요. 연말에는 한 2.3%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적정금리 수준이 뭐 추정하는 방법에 따르지만은 3.5%는 지금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내년 2분기에 먼저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방송에서 교수님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는 것을 선행지표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금리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교수님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소비보다는 수출 중심이니까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아까 참고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표로 봤을 때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도 괜찮고 6개월 연속 형식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 뭐 불황형 흑자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수출 평균 데이터가 개선될 조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체 수출이 뭐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하다가 이제 저 10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일평균 수출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12월 들어서 주가가 11월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 200포인트 이상 올랐다 12월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10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2천만 달러였었어요. 근데 11월 보니까 23억 2천만 달러로 수준 자체는 떨어졌습니다. 반토막교에 나네요. 그래서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 내년에 수출이 좀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수출은 그
G20 선행지수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G20 선행지수가 꾸준히 오르고 수출 증가율도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수출에서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게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거의 비중이 21%까지 갔어요. 그런데 올해 15%까지 줄어들었는데요. 9월 이후로 10월, 11월 통계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보니까 55%가 중국, 홍콩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뭔가는 좀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7%에서 올해 11%까지 정말 오늘 자동차 수출 잘 됐었죠. 자동차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고요. 반도체하고 내년은 선박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 비중이 2018년에 무려 27%까지 갔다가요. 올해 거의 2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비중은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내년에는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국 비중, 그다음에 인도, 아세안 비중 이런 아세안 쪽으로 우리 수출 비중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는 품목별, 국가별로도 내년에는 올해 많이 감소했던 중국 반도체 이게 수출이 좀 증가하고요. 올해 좋았던 자동차나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내년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수출을 말씀을 주셨고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 화두가 화두라기보다는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해서 중국 기업들하고 25% 이상 합작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결국 배터리 문제가 특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SDS, SDI 이런 쪽에서의 파급 효과, 수출 보조금을 3,700억 정도 손해 보거나 상당한 규모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이나 경제 발전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은 자동차든 특히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저는 다른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세안이다. 인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인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요. 가보면 길거리에 거의 다 일본 차들이더라고요. 현대차 보기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가 인도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는 이런 자동차 등 미국 규제, 중국 패권 전쟁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세안이나 인도 쪽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 수출이 좀 되지 않을까. 미국 하락분을 이쪽에서 저는 보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미중 간에 그러니까 이제 패권 경쟁이 또 존재를 하고 중국도 결국 미국 시장이라는 것에 지금 제한적인 접근이 허용이 될 테니까 중국 역시도 인도, 아세안을 노리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나 아세안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완전히 경쟁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에서 우리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렇죠. 중국이 정말 싸게 전기차 만들어서 지금 아세안 시장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자제품, 가전이나 반도체, 이쪽 분야에는 우리가 아직 중국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율은 많은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시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고 미국의 달러화가 어느 정도 가치 하락을 겪게 되면 우리의 가치 원화의 가치도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가 있다. 중국도 역시 지금 7.3위엔 정도 되는데 중국 위안화도 어느 정도 평가 절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와 중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게 될 거고 이 환율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금리 못지않게 다음에는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적정 환율은 추정하기 따라 그렇죠. 다른데요. 정말 적정 환율 추정하기 힘든데. 제일 어렵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변수로 추정해 보니까
115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1300원이 약간 넘었는데 언제 1150까지 떨어질 것인가. 네. 예,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그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 네. 우선 앞서가 달러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미달러로 표시되니까 네. 원화 가치는 오를 수가 올라가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국 위안 달러가 우리나라 환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국제 결제는 BSI에서 그 실질 실환율 추정하는 데 보니까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질 실환율 추정할 때 중국 비중이 무려 34%더라고요. 네. 미국 비중 13%밖에 안 수출 됩니다. 비중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뭐 이안 가치 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상수지입니다. 올해도 경상수지 한 260억 달러 안팎 흑자날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뭐 한국은행 KDI 전망 보니까 400억 달러 이상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나는 거는 최근에 그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만은 소득수지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1조 한 작년까지 300억 달러 흑자 났거든요. 네. 그동안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이자 배당 소득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뭐 1년에 뭐 250억 달러 이상이니까요. 상당하네. 예, 경상수지는 흑자 날 것이다. 이러한 걸 고려하면은 환율은 저는 이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바람직한 하락 가격대는 1150원대 예, 그 정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게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한 2분기를 지나면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예. 일본 엔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일본 경제가 상당히 덕을 보고 있는데 예. 엔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는 저는 내년에 좀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 네.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엔달러 환율 여러 가지 결정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하고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그 녹색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미국 금리가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금리 차가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예, 엔달러 환율 엔화 가치도 떨어졌죠.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은 물가 성장이 떨어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네. 예,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과연 디플레이션 탈피했느냐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그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만은 네. 그 2012년부터 일본의 그 GDP 디플레이트가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일본 경제가 GDP 디플레이트 올라가는 거 보면서 디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구나. 예, 그래서 내년에 일본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드컵 컨트롤을 포기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만은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일본 국채 수익률 좀 올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떨어지고 예, 일본은 지금 수준보다 좀 올라가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엔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물론 뭐 속도가 문제인데요. 뭐 예. 그 속도는 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내년에는 엔 강세 쪽으로 가리라 보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엔 달러율 151엔까지 갔습니다. 네. 그게 거의 이번 사이클에서 거의 정점이지 정점이다.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골치 아파서 뭐 금리 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본만큼은 야 물가 오르니까 진짜 이거 몇 년 만이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계 경제를 보면서요. 예. 네, 세계 경제가 전기차로 가면서 중국의 역할이 커졌고 네, 그다음에 세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GDP 디플레이터 말씀까지 주시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사이에 일본도 상당히 경제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하면 일본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차이를 보고 앞으로 엔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참고하면 되는데 예.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걸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1150원으로 간다고 하면 일본 엔화도 151이 정점이라고 한다면 예. 다시 120, 13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그렇습니다. 예. 엔화 좀 사도 될까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원화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대 9에서 뭐 1대 10 뭐 그 사이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가게들이 개인들이 저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말 비중으로 보면은
미국 비중 61%고 일본 비중은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비중 61%는 너무 높다. 그렇죠. 미국 비중을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은 줄이고 예. 예, 그거를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려면은 일본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자산금융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대신 뭐 이렇게 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뭐 여러 가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해외 투자를 할 때 예. 미국에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관들은 네. MSCI 그 비중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아마 미국 비중 6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제가 국민연금 가서도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별 비중을 얼마나 조정하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 해외 주식 비중 굉장히 이거 전체 맞죠. 자산 30%가 그렇죠. 넘었어요. 그래서 국가별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엔화가 더 강세되고 미국 주가는 예, 아직도 가대평가돼 있으니까 네. 별로 안 좋다.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다른 나라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수익률 차이에 1년 지나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미국 비중 60%는 너무 높다. 예, 그걸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개인들도 지금 아마 대부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뭐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우리 네.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이런 거 젊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0년은 그랬지만요. 이 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보면요. 네. 우리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가 미국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가 이 10년 단위로 사이클이 반복됐어요. 네. 근데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결정하는 게 달러 지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리면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씀의 문맥상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년도 금리는 상승은 없다. 유지를 하거나 하락 가능성이 크다.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 예. 그게 미국 경제 회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그다음에 아세안과 인도 쪽에서의 우리나라 자동차 경쟁이 중국하고 어떤 포맷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력 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선전할 것 같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많은 분들 생각이 있죠. 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강세로 가고 그렇지만 강세가 뭐 초강세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지금 2,400, 2,200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3,000은 욕심이겠지만 교수님께서 2,500에서 한 150포인트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우리 주가가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많이들 사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네.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인데요. 네. 예, 지금 적정 주가 한 3천 정도 나와요. 그러네요. 예,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 위에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밑에 있을 때는 예, 주식 비율 좀 늘리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작년 말 기준이고 현재 네. 2,500 있으니까 지금 중간쯤 안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서 차는 비중을 보는데요. 네. 이게 그 2021년 5월에는 가격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많이 떨어졌다가 또 이제 결국은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저 이런 걸 보면은 네. 시간이 가면 우리 주가가 제자리 간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낙관적인데요.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평균 수출이 11월 달에 좀 10월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평가가 아주 월별로 보면은 많이 해소됐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예, 저는 주가가 명목 GDP, 유동성,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부터는 네. 뭐 주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좀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발목에서 사면 제일 좋은데 발목에서 살 가능성은 없으니까 무릎팍에서 사고 예, 그렇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 가능성은 없으니까 어깨쯤 왔을 때 팔아라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예. 지금이 무릎 쪽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무릎 쪽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왜 늘 이야기할 때 저평가됐는지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저평가되었다. MSCI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있다. 중국은 훅훅 들어가는데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예, 그거는 그동안 그 뭐 배당성이 낮다, 지배 구조가 안 좋다, 예, 그 다음에 뭐 북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예, 그런데 배당 성향은 점차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지배 구조도 아직도 그냥 좀 뭐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시간이 가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아까 명목 GDP 가지고 추정해 봤습니다만 네. 뭐 시간이 가면은 뭐 당장 3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 저는 뭐 시간이 가면은 다시 3천에 예, 접근해 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당 미국 같은 기업은 거의 뭐 8, 90%가 다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 우리가 배당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만 제대로 투명하게 한다면 우리 주가 지수의 적정성, 우리 기업들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본다면 3천 가지고는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한 3,800, 3,500 이야기하는 분도 예.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명목 GDP 지금 제가 우리나라 잠재 명목 GDP 추정하면 한 3.7%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과거 지난 2000년 이후로 보니까 우리 그 코스피 상승률이 명목 네. GDP 상승률에 비해서 1% 포인트 정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최소한 앞으로 5년 정도는 매년 코스피가 5% 정도는 상승할 수가 상승하니까. 있다는 거죠. 예. 그럼 5년 후에는 4천 가는 것도 그렇죠.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5년 금방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그 공매도 문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분들은 이 정부는 한시적으로 정시 부양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열어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공매도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공매도 제도는? 예, 제 소개로는 공매도도 증시에 의미가 있으니까 도입했을 것 같은 거고요. 네. 우리가 신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증권시장의 적정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 그렇게 이급한 상황도 아닌데 예, 공매도를 금지했을 것인가? 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적당한 알겠습니다. 뭐 저처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뭐 공매도가 있든 없든 신용이 있든 없든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기업 수익이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요. 일시적으로 공매도 신용 때문에 주가가 가대평가, 가소평가 됐지만 시간이 가면요. 결국 그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 경제학적 그 재무 용어로 이제 민 리버팅 한다. 그래서 예. 평균으로 찾아간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유튜브도 저를 이렇게 시청을 하고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채권 주식 예. 사라고 하셨는데요. 예. 11월 달에 예. 지금 이제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채권 주식 교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뉴스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채권을 많이 매입했다 예, 예.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채권 주식 물론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달리하라는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어느 시장이 더 조금 안전적이고 추세 성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 금융자산 보면은 지금 현금 예금 비중이 47%, 채권 비중 3%,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22% 정도 되는데요. 네. 저는 은행 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걸 줄이고 채권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네. 그래서 채권은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지 가격이 오르는데요. 뭐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 보니까 작년 10월에 4.6%까지 갔다가 올 2월에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세책 네. 많이 늘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4.4%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3.7%, 8% 움직이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네, 그리고 은행들이 앞으로 그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채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계속 사셔야 된다. 네. 네, 그런데 회사채는 좀 위험하고요. 그냥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네, 정도. 10년, 뭐 20년 만기 국채, 뭐 채권 사시는 게 저는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채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젊은 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주식 비중 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는 좀 낮다. 뭐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심리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사십시오. 그럴 때는 채권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아라는 하나의 공고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주식을 하십시오라는 말은 단기성이 그 주식이라는 말 안에 네. 장기가 포함이 안 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시청자분들에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시라 할 때 이 투자의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놓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한번 조언을 주시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채권은 최소한 1년 이상이고요. 네. 뭐 주식은 뭐 6개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방송에 나오면은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 채권 뭐 현금 비중을 얼마나 조절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제가 시기에 따라 달리 말씀드릴 수가밖에 없죠. 제가 10월 말에는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때는 주식을 한 70% 늘리고 채권을 한 30%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11월 말 지금 200포인트 10월 말에 비해서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이제 채권 비중을 한 50%, 주식 비중을 한 40%, 나머지는 뭐 10% 정도 금등 이런 대체자산 투자로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은 좀 더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또 내년 1분기 중반 가면요. 주식 비중 많이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있는 모델에 뭐 2분기 주가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데 주식 비중은 뭐 저 6개월 단위로 뭐 그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주식 투자 장기 투자하신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요. 근데 주가라는 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그 본인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제가 올해도 그 6월, 8월 사이에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고 그랬더니 제 주위 분들이 인버스를 엄청 사나셔요. 그래가지고 8월 초까지 주가가 올라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물론 그 10월 가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시기는 그 누구도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 방향으로 투자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순간순간 생각하고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회사 생활 하셔야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이런 그 중소규모의 스타트업 기업들 자본시장에 있어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근데 꼭 그럴 때쯤 되면 라임 사태라든지 이상한 사태가 터져가지고 투자자분들을 실망을 시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제안하시고 싶은 평소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이? 그래서 감독은 엄격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그 공매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성과 감독의 균형을 말씀하셨다. 이제 저희들 주식과 채권 말씀도 드렸고 금리 환율도 이야기했는데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들고 계시니까 요즘은 지방은 뭐 아예 그냥 뭐 두 손 다 든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도 위험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이거 12월 들어서 주간 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제가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집값이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을 평가할 때 실질 가격 가지고 평가하는데 실질 가격이라는 건 집값을 소비자 물가로 디플레이트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뭐 전도시 주택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만 뭐 서울 아파트, 전도시 아파트는 아직도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도 가격 평균에 비해서 한 지금도 한 20%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PRR이라고 그러는데요.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도 가격 평균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아요. 집값이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한 10%에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뭐
뭐 집도 차별화는 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은 내년 2분기는 오히려 조심하는 구간이다. 예,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뭐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PF 대출에 관련된 원리금 상환 문제가 있고 가게 입장에서는 담보대출 문제가 있고 원리금 상환 문제가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있고 교수님 말씀 주실 때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한다면 조금 이런 부담은 줄어들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급격한 가치 하락은 조정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죠. 그렇죠. 내년에 제가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금리 하락은 부동산 가격 뭐 하락 속도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그다음에 대출액 이런 것들이 집값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경기 예를 들어 동행지 순환 변동치 이런 것들이 집값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동행지 순환 변동이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락하면은 평균 그 18개월 정도 우리 경기가 12번에 72년부터 순환을 겪었습니다만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집값이 뭐 좀 연착륙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착륙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늘 그 자산 가격을 보면서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착륙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주가가 그렇죠. 오를 때는 펀더멘탈 지나치게 가대평가하고 주가가 2021년에 그랬던 것처럼요. 또 떨어질 때는 작년 9월에 2135까지 떨어지면서 가소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저는 집값도 역시 자산 가격이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지만은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국면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부 정책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부동산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보면은 아직은 낙감만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입장을 놓고 보면 매우 조심이라 그럴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기간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실 필요는 없고 채권과 주식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유연하게 짜놓으신 다음에 부동산 부분은 금리의 인하 속도라든지 경기 전반의 상승 속도를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동산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 뭐 결론적으로 요약을 교수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게 결국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교수님 나름대로 한번 전망을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GDP가 세계 GDP의 작년 기준 한 25%거든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한 2.4%인데 내년에 1% 안팎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미 수출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래도 4.5% 안팎 성장할 것이다. 아세안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 감소분을 아세안 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는 미국은 올해 좋았는데 내년에 나빠지고 우리는 올해 나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주가는 고평가됐고 우리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비중 좀 우리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게 고려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는 속도의 문제지 하락 추세다. 채권 투자는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지금도 가대평가돼 있다. 그리고 미국 거는 20대 거 도시 주택 가격, 미국 주택 가격을 보면서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명목 가격이. 그걸 보면서 미국 금리가 30년 모기 금리가 2021년에 2.6에서 지금 7.7% 안팎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 거 기존 주택 매매 중심으로 거래가 2007년, 2008년 그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미국 주택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심리적으로 우리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조심스럽게 좀 투자 시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용어를 빌리면 찐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래도 미국 비중이 25%가 되고 물론 중국 경제도 이제 한 18%에서 20%를 오가는 사이라서 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반등, 연착륙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리드해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한다면 김용익 교수님께서 주신 해안은 인도와 아시안과 같은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국가 경제에 대한 시장 개척 또는 시장 확대가 바람직한 우리 경제 성장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4년도 한 달도 채 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 내에 여러 가지 자산의 배분 문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확인해 보시고 위기라고 할 때 위대한 기회가 온다는 말씀으로 또 역발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용익 교수님으로부터 2024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증시, 금리,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해안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